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는데 코로나19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녹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량이 5월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좀 가라앉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꼭 코로나19의 어떤 사태라기보다는 네. 12.16 대책의 어떤 효과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씩 이제 흔들리고 일부에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이제 12.16 대책의 어떤 반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와는 별개로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부동산 열풍은 잡지 못하는 거군요.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시장 경제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아니라서.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시기가 좀 이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이었군요. 네. 한마디로. 그러다가 이제 그 약발이 조금 못 미쳐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린다라는 말씀이신데 꿈틀거리는 건 확실히 맞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확실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거래량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매물을 중심으로 좀 늘었습니까?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본다라면 이제 일부 강남권 또는 마용성 지역에서의 어떤 그 15억 원을 초과하는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좀 일부 거래가 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천, 뭐 군포, 안산 이런 지역들이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죠.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회자되면서 그런 규제가 있기 전에 일단 주택을 좀 구입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매수 수요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매수 수요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풍선 효과가 조금 이루어졌고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갭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주택 가격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거주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 비규제 네. 지역에서 네. 갭 투자 네. 투자자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 네. 그 주말 사이에 목동 관련 뉴스도 있었어요. 네. 목동 5단지인가요? 그 재건축 승인이 되면서 예. 승인이 된 건가요? 6단지가 네, 이제 네. 승인이 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안전 진단이 이제 안전검사를.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작 단계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집값이 앞으로 벌써 남은 일도 움직여요? 저기 남은 과정들도 아직 길기 때문에 그러게요. 너무 성급한 판단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죠. 3억 원 막 올랐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기사 자세히 보면 제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안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카더라 정도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3억 원 정도가 뭐 호가가 뛰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하고 이제 호가가 있잖아요. 네. 어떤 그 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재건축이 안전진단이 통과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시장에 상당히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가격을 올리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가 하나 계약됐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가 없는 이상은 이제 그게 그 부분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일반 호가로 해서 호가가 최근에 이제 그 목동 신시가지 6단지가 이제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얘기로 인해서 한 3억 원 뛰었다. 뭐 일부 이제 이 정도가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많죠. 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동 아파트도 고가 아파트지만 지금 고가 아파트들의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배경 이걸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고가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이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마용성 지역의 어떤 이제 아파트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투기 거래 지역과 투기 지역 그다음에 이제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대출 전면 규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현금으로
샀다라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일부 대출과. 그럼 물론 이런 분들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한 금액으로 이제 현금을 주고 샀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그 주택을 사기에는 이제 대출 쉽지 규제라든지 않죠. 한도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강남 4구 중에서 이제 강남을 예를 들면 이제 자가주택 점유율이 한 34%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임차인이 66%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이제 그 주택을 갑자기 그 가격을 주고서 샀다라는 거는 좀 생각하기 힘들고 결국에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어떤 지방에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현금으로 거래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대출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현금으로 구매한 거고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건 당연히 부자들일 거고 실거주자들이 아닌 돈이 많은 부자 투자자들이 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무주택자로 있으신 분들이 네. 주로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은 이제 주택 청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죠. 통해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추세 속에서 이런 강남의 어떤 고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다수의 현금이 유입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샀다는 건 나온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예. 아마 보유세 부담을 느낀 매도자들과 지금 이 돈이 많은 투자자들, 투자 자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이익이 맞은 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네. 부자들은 재테크에 대한 어떤 정보가 빠릅니다. 수단이 빠르고 어떤 그 정보의 정확도가 높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위시한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난 국회에서 보유세 인상분에 대한 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보유세가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보유세 부담을 느꼈다라는 얘기는 제가 좀 다소 과장된 뉴스라고 네. 좀 보여지고요. 네. 결국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서울의 주택 특히 부동산을 구입한 증가 비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지방의 부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서울에서 주택을 샀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강남구에만 이제 외지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분들이 산 주택 비율이 약 27.3%거든요. 네. 강남에 15억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아파트들을 지방 분들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투기 수단으로 샀다라고 보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코로나19로 좀 모든 경제가 얼어붙고 지금 미래도 밝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저성장 저물가는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과거의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라는 추측들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물론 이제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해석한다라면 가격의 등락은 경기 순환의 어떤 곡선상 위에서 영원히 반복될 겁니다. 반복되면서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장기적인 시각에 부동산이 오르는 그 과정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내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실수요자가 내가 주택을 한 개를 구입해서 여기에서 내가 오랫동안 거주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 이제 이 부동산 상승을 또 투자 수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라든지 어떤 중기적 매매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이 많이 이제 불안해지는 상황이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저금리적 상황, 그다음에 양적 완화가 지속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돈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한국 사람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훨씬 더 선호하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에 양적 완화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안 그래도 집값은 오르내리는 건 늘상 있는 네. 거지만 돈의 흐름이 투자할 곳을 잃었기 때문에 네. 부동산으로 더 몰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나타난 자료를 좀 보면요. 네. 지난 2008년부터 이제 2018년까지의 어떤 주택이 이제 한 10년 동안 약 50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49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네. 이 중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한
세대는 한 240만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공급이 그렇게 늘었는데도. 네, 그러니까 500만 가구 중에 50%가 안 되는 수요가 실수요자에게 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250만 채 가까이가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주택이 가서 상위 1%의 부자들이 2018년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택 호수가 약 54만 3천 호 정도 된다는 거죠. 한 가구당 7호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에 우리가 수도권에서 있는 어떤 이런 주택들은 실수요자의 공급되기보다는 그것이 투기적 수단으로 많이 좀 이용됐다는 사례가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치죠. 아니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집값을 결국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투기 세력 잡고 실거주자들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주거 안정이 한국 경제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네.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까지 정부가 했었던 제도들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결국은 그냥 이건 정해져 있는 답 같은데요. 결국 답은 부동산. 제가 너무 물론 비관적입니까? 네,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네.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어떤 그런 기분이 드는 게요. 네. 만약에 그러면 정부가 이런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지 않고 가만히 냅뒀다면 과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까? 아니면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미 정부 정책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된 어떤 반작용들로 인해서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고 네. 또 그것이 세계 경제하고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한국 경제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도 올라가고 뉴질랜드도 올라가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세계 경제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서 어떤 풍부한 유동성들이 주택 시장으로 만약에 인발부가 되게 되면 결국에 정부가 어떤 규제 정책을 피더라도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전제하에 우리가 정책을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흐름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봐야 하고 예. 그 흐름을 그 파도를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히 서민들 예. 지붕이 없는 사람들은 그 파도가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그렇죠. 더더욱 정책이 그런 걸로 초점이 맞춰져서 펼쳐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셋값 관련해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9주째 상승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박주민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무기한 전월세 연장법까지 발의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전셋값의 흐름과 정부의 이런 대책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어떤 대책이 특히 이제 많이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 이것이 정당한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경제국가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한 건데 네. 왜 규제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 어느 정부도 주택 가격이 흔들리게 되면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정부는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뭐 법안을 제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유권자의 어떤 자유 의사는 전혀 배제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뭐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는 제가 보기 어렵고 단지 이제 이 전세가가 상승한 요인이 시장의 정상적인 어떤 인상이었냐 아니면 이것이 좀 비정상적인 어떤 수단이 좀 개입이 됐느냐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일부에서는 저가 아파트들, 중저가 아파트들의 전세 갭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갭이 그러게요. 뭐 5천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현장들이 몇 군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오히려 얘기는 뭐냐면 네네. 제가 이제 반대 해석을 한번 해본다라면 자 주택 가격이 많이 이제 올라가고 9억 이상 이런 아파트들이 규제가 강화돼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일으키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키 맞추기에 의해서 가격을 추격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결국에 4억, 5억짜리 하는 아파트가 5억, 6억, 7억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갭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줄으면 줄을수록 갭 투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돈이 투자금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중저가 아파트에서의 전세 가격 상승은 어떤 그런 요인에 기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가 사실은 지금 5월 달에는 고가 아파트 거래
거래량이 늘었지만 네. 계속해서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었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가면서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네. 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이런 시그널들 일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규제 그게-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이 당길까는 네.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풍선 효과의 일종이었잖아요.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간 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정부가 이번에는 갭 투자를 잡겠다. 네. 그러니까 풍선이 이제 다른 쪽에 올라왔으니 다시 이걸 누르겠다 했는데 그럼 또 다른 쪽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책 당국자들도 네. 제가 아는 건데 정책 당국자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뭐냐면 정책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후행을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까지 대비해 갖고서 정책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시간적인 좀 반영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그 틈새를 돈은 침투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이 참 피도 눈물도 없고 무섭다라는 얘기가 저는 이래서 나오지 않는가. 진짜 서민들 아파트가 3, 4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최근에 6억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요. 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주택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20대, 30대 애들 아니면 30대들이 많이 주택 시장에 대거 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이러다가 내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집을 사지 못하는 거 아니냐.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지역에 있던 아파트들이 2, 3억씩 올라가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어제 해서라도. 내일보다 오늘이 아파트 값은 더 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사자. 네. 아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이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다소 네. 무리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재정적 그렇죠. 운영에. 근데 여기에 규제가 없다 보니까 대출도 딴 데보다 많이 나오고 이제 또 갭 투자라든지 이런 유혹은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령층의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에 대거 진입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20대, 30대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지금 전체 거래의 30%를 차지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거였죠. 보통 아파트는 뭐 40대 정도 돼야 이제 사볼까? 그렇죠.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였는데 사실 20, 30대 이 대출금과 이자금 갚으려고 돈 투자하다 보면 정말 20, 30대만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빚에 거든요. 허덕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있고 내가 뭐 안정되고 그런 소득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기후에 불과하지만 많은 대출을 땡겨서 만약에 주택을 구입했다 그러면은 그럼요. 이제 만약에 주택 가격이 앞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어떤 경제적 위기는 아직 제가 시작 안 했다 그러고 지금 이제 WTO에서는 한국 경제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2%까지 올해 추락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 작년에 우리가 2% 경제 성장을 했던 마이너스 3.2% 정도 추락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큰 폭이 진폭이 있는데 나홀로 주택 가격만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금리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인했다고 하더라도 주택 시장이 앞으로 조금 변화가 있을 거는 것은 누구나가 다 지금 네.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좀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12.16 이 부동산 대책 내놓은 지 반년이 됐고 아까 서두에 약발이 좀 떨어져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했는데 그럼 다시 어떻게 신약을 내놓을까요?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신약도 나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경제의 유동성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 금리가 이제는 제로 금리를 오를 수가 넘어서 없죠. 마이너스 금리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네. 틀림없이 그런 많은 자본들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겁니다. 버블링은 당연히 될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정책 기조를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강화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속에 그러나 꿋꿋하게 네. 도도하게 치솟고 있는 아파트값에 대한 이야기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